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씨앗 아시죠? 씨앗. 그 씨앗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작고 비슷한 씨앗들이 나중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들 쑥쑥쑥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리더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땐 사회인이라고요. 딱 사회 나가는 순간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세상에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씨앗마다 다 나름대로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 색깔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DNA가 공부가 아닌데 자꾸 공부 쪽으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왜소하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만들어 낼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나무를 기다리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제 옷도 바뀌었죠. 네, 검은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좀 그 시대의 아픔을 한번 강의하는 저도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옷 색깔만이라도 턱도 없이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이런 색깔로라도 한번 일제 강점기 그 아팠던 시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그 패턴과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제의 정책이 있을 거예요. 네, 일제의 정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일제의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그 저항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러분들 일제 식민 지배 정책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있으면 특히 이것도 여러분들 내외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하였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특히 국내에서 1910년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또 국외에서 또 1910년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또 1920년대 국내에서 또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또 1930년대는 또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이렇게 사실 이 저항의 역사가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가, 요 양축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묻는 문제가 한 문항 나오고요. 이 저항의 역사에서 세 문항 또는 두 문항 또는 세 문항,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가 세 문항 또는 네 문항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외울 단체가 많고요. 또 외워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일제 강점기는 쉬워요. 문제들이 다른 데 비해서 쉬워요. 왜냐하면 틀이 있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을 하나씩 집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10년대, 이거 20년, 이거 30년, 이거 집어만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1910년대. 자, 오늘 저는 일제 강점기를 공부할 겁니다. 1910년대 가시고요. 그 다음이 1920년대. 시기구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뭐든지. 이거는 일제 식민 지배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저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이 193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접근을 좀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910년대와 20년대를 나누는 그 분기점 이거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 에 대한 그 분기점이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3.1 운동.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간 데서 일제가 식민 지배를 좀 바꿔요. 바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 운동이라는 거. 3.1 운동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세계 대공황이 있어요. 공황. 이 공황이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급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과연 이 문제를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일본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개발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건설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뚝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사서 공급량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블록을 짜요. 짠 다음에 각국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급량을 떨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렇게 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뭐 기간 산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주변에 어떤 블록을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없고 블록 경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그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급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제로 떨굽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일본은 그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쟁의 시대, 바로 1930년대 쭉 전쟁의 시대로 40년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항상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는 이런 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무엇인지 볼게요. 먼저 이 위쪽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치예요. 정치. 이 위쪽은 정치.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그 정책들이 나왔는지 그 두 개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입니다. 하하!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이 행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찍어 누르기. 찍어 누르기. 그렇겠죠?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을 꾹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포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나오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무단 통치다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자, 무단 통치 기억해 주세요. 무단 통치. 자, 이 무단 통치가 1910년대 쭉 연결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무예요, 무. 포갑적 방법으로 좀 통치를 한다는 얘기죠. 1910년대 모습인데,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헌병 경찰 통치라는 게 있어요. 헌병 경찰 통치. 무서워. 헌병은 여러분들 군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경찰은 민간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잡아들이는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헌병 봤어? 헌병 탁 쓰고 말이야. 눈이 보이질 않아. 그 얼마나 몸집은 또 얼마나 좋아요. 키 쫙 해가지고 그 딱딱 각 맞춰가지고 말이야. 니들이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몰라. 가보면 알아. 헌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헌병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민간인들은 헌병은 상관이 없어요. 민간인들은 경찰과 이제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군인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을 통해 아주 포갑적인 어떤 시대,
야야야야야 우는 애한테 야 꽃감 줄게. 예. 그럼 뭐 맛있는 거 줄게. 야 순사 지나가 순사 일본 순사.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그만큼 1910년대는 아주 무서운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바로 무단 통치였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징성이죠. 이 헌병 경찰들이 이제 뭘 했냐면요. 헌병 경찰들이 이게 있어요. 바로 태형. 때리는 거예요. 태형. 그것도 오로지 조선 사람들만. 태형. 그다음이 또 직결처분권. 직결처분에 넘겨 때리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헌병들이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이런 어떤 그 무단 통치 시대의 모습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칼 찬 교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가 말이죠. 칼 딱 차고 제복 딱 입고 왔어요. 학생들이 좀 떠들어요. 저는 이제 떠드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떠들어도 저 힘들지 않아요. 다른 분들 오시면, 그러니까 교사 말고 일반인들이 오시면 그 학생을 떠드는 그 데시벨 소리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원래 애들은 말이 많아. 말이 많거든. 얼마나 조절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도 막 조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일본인 선생님이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 들고 이 조선진 바카야로! 라고 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칼을 꺼내서 이렇게 막 풀베드 벤다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빼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칼집에서 한 주먹 한 요 두 정도만 이렇게 칼을 딱 뺀 다음에 그걸 칼집 속에 쫙 집어넣은 소리 있잖아요. 쫙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은 자제해졌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일본인 교사가 주었던 그 신호음, 공포의 신호음,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일본에 대한 저항보다는 일본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게 트라우마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910년대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다면 이때 이제 중추원. 네. 중추원? 중추원 들어봤는데? 중추원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이 또 뉴한 눈빛을 나에게 보낼 것이야. 중추원! 언제야? 우와! 고려시대 중추원. 네, 고려시대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독립협회에서 왜 중추원 관제, 의회 설립 운동하면서 중추원 관제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추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중추원은 뭐냐면 바로 친일적 인사들로 구성이 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총독의 자문을 해주는 곳인데 무슨 자문은커녕 그냥 거의 총독의 빌부터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친일적인 어떤 이런 조직을 또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런데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바뀝니다. 이게 지금 1919년도에 김인년 3월 1일 정오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들어봐? 미안합니다. 네, 우리 때는 이거 다 외웠는데 요즘은 안 외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손해본 느낌? 왠지 손해본 건 아니죠, 여러분. 3.1 운동 그 노래 아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어쨌건 3.1 운동이 터지자 깜짝 놀랐어요. 이 3.1 운동이 이제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고종, 이 3.1 운동이 이제 고종의 그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 네,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지금 3.1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것인데, 이 3.1 운동에서 여러분들 정말 전국적인 거족적 저항을 한번 맛본 거예요, 일본. 분명히 이 조선인들 말이야. 꾹꾹꾹 누르면 말 잘 듣고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전국 다니면서 그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조선인들 이런 식으로는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무단 통치에서 바꾸는 거죠. 통치 형태를 뭘로요? 소위 문화 통치. 그냥 이거는 뭐 네,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고 있더라. 소위 문화 조금은 여러분들 풀어주는 듯해요. 예, 그러면서 이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통치 형태가 바로 소위 문화 통치다. 이게 이제 1920년대의 모습으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소위 문화 통치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이게 굉장히 기만적이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일본이 이야기하죠. 아유, 헌병 경찰 무서웠어. 얘기는 하지. 얘기는 하면 바꿔줄 건데 바꿔줘요. 그래서 헌병 경찰을 없애고요. 헌병 경찰을 없애고 뭘로 바꾸냐면 이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네, 그냥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일본 아유, 얘기하고 싶었어. 이 얘기를 하지. 해줄게. 라고 해서 이때 나온 신문이 뭐냐면 바로 조선 동아일보예요. 한국인이 경영하는 신문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조선 동아일보. 그렇지만 여러분들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집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그다음이 정간, 말을 안 듣네. 그럼 뭐 폐간도 뭐 휴관 뭐 이런 식으로 검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무단 통치 때 그 총독 있잖아요. 이 조선 총독부는 이게 지금 총독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총독은 문관 출신이에요. 아니 무관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인 출신. 그러자 이제 이 3.1운동 겪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군인이 무서웠구나.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알았어. 그래서 무관 총독, 조선 총독부의 무관 총독을 문관도 가능토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관은 한 번도 이게 지금 문관이 가능토록 한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치는 게 의미가 없다. 네, 문관 총독이 가능토록 했는데 단 한 번도 문관이 우리가 광복될 때까지 된 적은 없어요. 그냥 문구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네,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이 1920년대는 말이죠.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만드는데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기만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만적인 그런 통치 형태를 우리는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일본이 패닉에 빠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했던 건 바로 전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1930년대 일제가 전쟁을 펼치는데요. 중국을 대상으로 싸우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대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선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일본 인구로서는 도저히 이들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바로 식민지 조선에 그 조선인들을 바로 이 전쟁터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려면 이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일본인이야, 니혼진이야, 나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던질 수 있어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한 게 뭐냐면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말살시키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를 전개하고 있더라. 네. 민족 말살 통치를 전개하고 있더라.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일본인의 정신을 심어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죠. 아주 불순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이 민족말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조선인이야라는 걸 잊어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What is your name? 내 발음 너무 좋았나? 네,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원어민 발음이라서. 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 바꾸는 거예요. 창씨 성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계명. 그래서 창씨 계명을 시행합니다. 창씨 계명. 이제 여러분들은 홍길동에서 제수 나카무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바꾸는 게 바로 창씨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준 이름을 제수 나카무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창씨 계명을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학교도 갈 수 없고요. 공무원도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국 여러분들 당시 일제강점기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창씨 계명을 합니다. 창씨 계명을 했으니까 넌 친일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예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창씨 계명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는 아니지만 창씨 계명을 하라라고 독려했던 지식인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인의 어떤 위치에서 창씨 계명을 하라고 독려했던 사람들은 명백히 그들은 민족 반역자 친일파의 리스트에 올라가야 됩니다. 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쨌건 이 창씨 계명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말. 이 국어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1942년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 분명히 한국말 조선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조선말 쓰는 애들이 있는 거야. 너 잡아.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막 추적해가지고 왔더니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로 엮어버린 거예요. 엮어가지고 이들을 치안유지법으로 딱 잡아들인 것이죠.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이 조선어 학회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못해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조선어학회 사건하고 조선어학회하고 우리말 큰 사전은 꼭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했어요. 조선어학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꿨죠. 그리고 말 못하게 하죠.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이름 바꿨고 말 못 바꾸게 했으니 말 쓰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이제부터는 뭐 그냥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천황폐하의 신민이야. 이거 외워. 지금부터 읊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황국 신민 서사. 이런 것들을 암송토록 하는 거예요. 한국신민서사 암송. 그리고 윙 사이렌 울리면 다들 저 천황폐하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도록 만드는 궁성요배. 천황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하도록 만드는 것.
왜 그가 우리의 천황폐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인들한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신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민족 말살 통치에 의해서 일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 쭉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경제 파트 한번 살펴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파트도 1910년대 정책, 20년대 정책, 30년대 정책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910년대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식민지를 했으니까 땅 뺏어야 될 거 아니야, 땅. 그죠? 땅 뺏기 위한 전 사업 뭐가 있을까요?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단행합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말 그대로 땅을 정리해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목적은 바로 재정 확보예요. 이들의 목적은 재정 확보입니다. 재정의 확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을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 재정을 확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재정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농민들이 말이죠. 이 농민들이 이 과정 속에서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경작권이 부정이 되고요. 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돼요. 자,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경작권이라는 게 인정됐어요. 경작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은 제 땅이 아니에요. 제 땅이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파먹으면서 소작하면서 먹고 살았어. 그러면 나도 이 땅이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서 소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소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도 여기서 소작할 거예요. 이거는 땅 주인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그거 부정합니다. 노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약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 지주한테 어떻게든지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이거 소작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주들을 이 계약으로 돌아가면 이건 농민들은 나빠지지만 지주는 좋잖아요. 그 지주들을 친일의 어떤 그 품 안에 품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요즘 통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 재정 확보라고 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재정 확보는 이건 기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토지조사 사업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회사령은 뭐냐면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회사를 세울 때 신고해야 됩니다. 회사를 세울 때 신고해야 된다. 신고가 아니지. 허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 허가. 빰빰. 그러니까 일본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민족 자본의 성장이 억제되겠구나. 민족 자본의 성장이 억제되겠구나. 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허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본을 막으려고 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 1910년대는요. 일제 그 시대
일제 일본 본토 있잖아요. 일본 본토의 그 자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본이 자본주의로 좀 나가고는 있었지만 발달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의 자본 축적이 좀 필요했어요. 계속해서 이 자본을 좀 쌓아놔야지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바로 조선 식민지에도 일본 자본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려는 장치이기도 해요. 양면성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회사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191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경제 정책들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토지조화 사업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실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동척이라고도 하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에요. 1908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한말에 이미 일본은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구한말에 우리가 이제 식민지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거기다 쑥쑥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토지조사 실시하면은 거기서 그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를 팔아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싸게 불화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이런 의도. 이게 바로 이제 토지조화 사업,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연결되고 있다. 요거까지는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됐죠? 다음 1920년대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로 왔으니까 토지 빼앗어요. 땅 빼앗어. 그 다음 땅이 뭐 해야 되지 이제? 그렇죠.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들을 많이 수탈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합니다. 뭐였냐면 바로 산미 증식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을 단행하고 있더라.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또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쌀 생산량을 올리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생산량을 올리는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개간과 그다음에 종자 개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개간과 종자 개량의 방식을 이 비용을 누구한테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농민들은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왜?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개간과 종자 개량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수확량 있잖아요. 그 수확량을 증산에는 성공해요. 증산은 성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탈량이 더 많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산에는 성공을 했지만 수탈량은 더 많다는 이야기야. 옛날에 내가 이 땅에서 쌀 한 포대를 내가 생산했어요. 쌀 한 포대 생산했는데 이 산미 증식 계획에 의해서 지금 2포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 포대 반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난 옛날에 쌀 한 포대를 생산했어. 근데 산미 증식 개간과 그 종자 개량을 통해 가지고 2포대 만들었어. 2포대야 결론은. 그런데 일본은 1.5포대를 가져가겠대. 그러면 나는 한 포대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갈 수 있는 건 반 포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이렇게 개간과 종자 개량에 성공해 가지고 뭔가 증산에 성공했지만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농민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그죠?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의 모습이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이제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이제 이거를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신고제로 전환하고 있더라. 아까 제가 일제가 1910년대 회사령을 설치해가지고 허가제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본 국내 자본이 조선에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즉 일본 내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920년대가 되면요. 일본의 자본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자본 축적도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라. 신고만 하면 돼. 이제 신고만. 허가 이럴 필요 없어. 세워 일단. 세우고 신고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즉 일본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쉽게.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관세. 관세도 드디어 폐지합니다. 여러분들 관세 설정 기억나세요?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였죠. 그죠? 무관세였다가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와요. 그 이후에 일본도 관세 조항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차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관세를 또 폐지하는 모습들. 이건 뭐냐면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침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본이 마음껏 팔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있더라. 이래저래 이 민족의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본 자본 그 질 좋고 아주 싸게 들어오고 관세가 설 수는 있지 않으니까 싸게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 물품들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바로 이 관세 협정과 회선 폐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나왔던 운동이 무엇이다? 그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물산 장려 운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나오는 배경이 이거야. 물산장려 운동은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자본가들이 읍수하는 거예요. 아 일제강점기 지금 이렇게 힘든 우리 조선 자본이 힘들어한다. 조선 거 좀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20년대 이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시 이제 1930년대 가봅시다. 전쟁. 전쟁은 정말 많은 것들을 그냥 진공포장, 그러니까 진공청소기처럼 막 쭉 빨아들이죠. 일단 여러분들 저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이 농촌 사회가 더욱더 피폐해져요.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농촌 사회가 더욱더 피폐해지니까 그 피폐한 것들을 그 피폐한 농촌을 좀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개됐던 게 뭐냐면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1930년대 있었는데 농촌진흥운동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저 계몽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몽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농촌진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전쟁을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전쟁을 그죠? 전쟁.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바로 남면 북양 정책. 자,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바로 병참 기지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정책. 자, 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이 공황과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일본 내 그 자본가들 있잖아요.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싸게 연료, 싸게 원료 있잖아요. 그 원료, 이게 면이라든지 어떤 양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식민지 조선에다가 남쪽에는 면화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도록 하는 정책. 이게 이제 공황과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이 있고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전쟁을 수행해내니까 바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바로 만주 지역과 중국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더욱더 악랄하게 정말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자 보세요. 국가총동원
동원법. 1938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 총동원법. 전쟁의 어떤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하는 것 없이 그냥 쑥쑥 빨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전쟁터에 동원되는 모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1936년,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이 전쟁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 계속 확대되는 거야. 31년 만주, 37년 중국, 그 다음이 41년 태평양까지. 와우, 엄청나죠. 엄청난 모습들,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징용, 끌고 가는 거예요. 징용, 징병, 그리고 위안부. 이런 식으로 인적 수탈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공출, 쌀 같은 거 강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배급하는 거죠. 공출하고 배급하는 거. 이러한 모습으로 쭉쭉 수출해가는 모습들. 특히 여러분들 이 공출 배급은 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940년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다 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배웠는데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10년대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20년대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30년대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한 문제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특히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이 헌병경찰, 헌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놓치시면 안 돼요. 헌병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이라는 거, 특히 이제 경자권이 부정됐다는 거, 그리고 이 회사령은 지금 허가제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1920년 소위 문화통치 형태의 모습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1930년대 이후. 그 다음에 2010년대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1930년대 어떤 모습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뭐 창씨개명이나 조선어학 사건이나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라든지 뭐 공성여배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사진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공출 배급. 이거는 주로 40년대, 그리고 30년대 보이는 모습은 주로 남면 북양 정책. 뭐 30년대와 40년대까지 나누어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부분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무슨 죄가 있어서 정말 이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꽃다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성노예로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이유로 그들은 저 살린 그 엄청난 곳에, 그 추운 곳에 끌려가서 그 탄광 속에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글을 적으면서 그들은 왜 자신의 청춘을 바쳐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식민지 조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지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이 이 시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이들을 둘러보면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